자, 2007년부터 야인으로 살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작성 정인의 문건은 2014년에 등장합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야인으로 살던 자가 어떻게 정인의 문건 보도라는 데 이름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정인의 문건 지시해놓고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게이트의 시작은 과연 그가 아니었던가? 과연 정인회는 2007년 권력을 완전히 떠났던 것인가? 정인의 문건을 보니 2014년입니다. 비선실세 그룹 십상시를 주도한 자이고 국정정보를 교류하며 고위직 인사에 관여했다. 그리고 박지만과의 힘겨루기, 박지만 미행설, 박지만이가 나 미행한다 이렇게 의심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역술인 이세민과의 관계, 대선 이후 박 대통령 일로 자주 만났다. 세월호 당일에도 점심 식사했다고 나중에 밝혔죠. 최순실과 권력 다툼으로 이혼한 거 아니냐. 문건 파동 직후 후폭풍. 부부 권력 다툼이 이혼으로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설에 아직도 휩싸여 있습니다. 야인인 듯 야인이 아니었던 그 2014년 박근혜 팬클럽과 동행해서 독도를 갔었죠. 그리고 2014년 검찰에 출입할 때 근처에 출입 제한을 해주고 실세급 검찰 출두 논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그래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 정인회, 3위 박근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칼같이 떠났어야 했다. 정인회처럼. 최가 나를 질투했다. 박근혜 보좌 스타일이 나는 달랐다. 보시죠.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또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선. 그래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그런 소위 비선을 활용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비선 실세 운운하는데 뭐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잃어버릴 실세는 있을까 몰라도 열매 실세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박관천 그 두 분이 십상시 사건, 만만의 사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김기춘 우리 실장으로부터 조사를 해달라 이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알아봐라. 네. 알아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조응천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는데 먼저 그런 문건을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경위하러 찍어야 그래서 알아봐라 그러셨죠? 네. 아니 그걸 보고 제가 알아보라는 얘기를 안 한 것을 지금 후회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김기춘 실장을 뭐 빨리 몰아낸다는 제 거치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묵살을 했습니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를 못 놓친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 2014년 1월 1일 날 정도만 했어도 그 사전에 이런 보고서,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죠. 그런데 마지막 그때 세 번째 기회를 한 번 더 있으면 놓치신 거죠. 예. 이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예, 저는 분명히 제가 보고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좀 안타깝네요. 질문을 한 서너 개 준비했는데 한 2개씩 하시죠. 뭐. 김한기 변호사부터. 예, 저도 사실 이거 정의의 문구만 생각하면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렇네. 이게 지금 박관천 행정관이 보고서를 이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그 보고한 시기가 2014년 1월입니다. 2014년 1월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난 지 지금 대통령 딱 1년 한 시점이거든요. 그럼 전체 임기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을 그 보고서에는 이 박관천 행정관 말에 의하면 보고서 자체 내용에 예. 그 너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설 1, 2, 3위가 다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사실 보고서에 다 언급이 됐으면은 사실은 집권 초에 벌써 이미 그런 사실이 다 이미 적나라하게 최순실 일이 이게 다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김기춘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들 수 없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건듭니까, 사실은. 1위, 2위. 사실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김 시장의 어떤 굉장히 어떤 직무위기, 직무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 김기춘 실장이 처음에는 이게 조사를 지시하고 나중에는 이게 그 은폐 외면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 조사 전과 후가 달랐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조사하기 전에는요. 처음에 정윤회가 실세라는 보도가 문건이 나올 때는 제가 보기에 김기춘 실장은 100% 이거는 찌라시, 100% 이게 허구다. 우리 이런 걸 소문내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조사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그 박관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신빙성 있는 실체로 드러나고 그럼 이게 문제 삼으면 최순실이나 영린을 이렇게 그림자 실세를 건드려 영린을 건드리니까 결국에 타협해서 은폐하는 이런 이게 과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전 넘어가기로 했는데. 넘어가시고. 고영식 교수님. 뭐 다 비슷할 거예요.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정희 시대부터 권력을 핵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다 권력을 누렸던 분이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딸 박근혜 시대까지도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환히 꿰뚫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귀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리도 없고 그것이 현실로 딱 문건으로 나타나니까 모른 채 한 것이죠. 이거 잘못 건드렸다거나 뭐 말씀하신 대로 영린을 건드려서 이거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른 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병우까지 우병우가 그때 민정비서관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을 농다르로 그때 제대로만 좀 수사를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죠. 그것을 문건 유출이라는 그걸 국기문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말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 공개 토론해야 돼요. 문 닫고 들어가서 꼭 하면 사고 난다니까요. 차재원 교수님. 예, 1991년도에 강문석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누가 용호의 발톱을 보았는가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용호의 발톱은 그러니까 이 지금 권력자의 아주 은밀한 내밀한 하나의 이 잘못된 뭐 그런 부분들 비밀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김기춘 실장도 당시 이 정윤의 문건을 통해서 아마 용호의 발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린을 건드렸다가는 자신이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눈을 질끈 감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최순실을 보고 눈을 질끈 감은 거예요? 정윤회를 보고 눈을 질끈 감아요? 그게 지금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목이. 아마 그때는 제가 생각에는 정윤회뿐만 아니라 정윤회와 두 사람을 다 봤죠. 다 봤기 때문에 뭐 그 뒤에 있는 그 최순실의 그림자를 분명히 보고 아마 그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박관천 경쟁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이 부부가 다 좌지우지하는구나. 아마 나름대로는 본인이 또 상당히 정보력을 갖고 있으니까 정윤회 혼자만의 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최순실의 아마 그 분명한 존재 그리고 위상을 아마 알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랑 교수님. 뭐 다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 저는 좀 추측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박관천 경정의 얘기처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라고 했잖아요. 자, 1, 2위의 존재를 저는 비서실장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시점 이전, 소위 이른바 이 보고서가 문제되기 전 이런 상황에서 이미 비선 권력이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이동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아까 고영신 교수님 말씀처럼 비겁한 처세로 이른바 어찌 보면 그 승승장구해온 달인이거든요. 자, 명예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누구이든. 자, 권력이 이동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권력을 이미 목도한 터라. 그래서 국정농단의 조연을 넘어서서 주연급 조연으로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윤회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인으로 살아왔다, 자기는. 그런데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에서 등장을 해요, 정윤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막부 실력자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윤회 문건 보도가 딱 터지니까 그러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최순실도 보고를 받았겠죠. 이야,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정윤회, 2007년 대선 때 정치인 박근혜 10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나는 7년간 야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에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검찰을 서가하겠어요. 저는 검찰을 지금 믿고 있는, 검찰만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끝발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로지 민간인으로서 지금 검찰이 다르게 수사할 것만을 바랄 뿐이죠. 저는 억울한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또 이제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문건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저 당시에 좀 당황했던 것으로도 느껴지네요.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는 아마 그때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 예방주사가 이거 뜨거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종의 놀라면서 이것이 일종의 예방주사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단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방주사가 약효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작용으로 이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이렇게 아무런 사실 없이 나를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치냐. 그런 사람 내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 더 활기를 치게 됐고요. 맞아요. 사실 그 사건 이후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최순실씨가 돈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거든요. 예방주사를 맞긴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가짜 백신. 가짜 백신을 맞고 겁이 없어진 거예요. 겁이 없어진 그랬다 아주 큰 탈 난 거예요, 지금. 고영식 교수님. 저는 초기에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어느 정도 권력을 공유를 하면서 박근혜를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문건이 터지면서 최순실로 권력이 집중이 됐다. 그런데 박근혜나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윤회가 핵심으로 모든 권력 농단의 주범으로 나오니까 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겠나요? 헛다리 짚어서 실질적으로는 최순실도 박근혜도 최순실이가 가장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그 세계일보 보도는 정윤회가 모든 권력을 십상시를 데리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아 정윤회만 쳐내버리면 되겠다. 잘 됐다. 잘 됐다. 네. 그리고 정윤회는 쳐내기가 쉬워요. 네. 최순실은 자기 아버지 최태민부터 쭉 이어왔기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쳐내기가 어려운데 정윤은 비서관 출신,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여기는 쳐내버리면 됐기 때문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 있다가 그 보도 이후에 이혼해. 뭐 그 세계일보 조항규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혼해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 것이 박지만 회장은 왜 그러면 정윤회가 날 미행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위가 아니고 왜 2위, 권력서의 2위 정윤회를 왜 견제했는가? 잠깐 듣고 와서 그 부분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윤회 씨의 권력 암투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직도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박지만 회장과는 이전에는 관계가 좋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전혀 뭐 박지만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는 뭐 나쁘고 뭐 권력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야 권력 다툼을 하죠. 네. 정 의원님 캠프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정윤회 씨 아셨어요 그때? 2007년? 존재를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활동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의 착각은 뭐였냐면요. 대통령 당선 전과 후의 차이를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 당선 전에는 최순실의 역할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정운영원을 하는 것보다 캠프 운영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온갖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지만 씨도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정윤회한테 부딪혔죠. 근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오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40년 권력이거든요. 1975년부터 이루어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최순실이 셀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이제 실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는 정윤회를 견제하게 된 거죠.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아마 박지만 회장이 최순실은요. 아마 이게 존재를 정확하게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최순실은 한마디로 하면 이게 박 대통령의 그림자 권력.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행동이. 그런데 정윤회는 십상시 모임을 주도하고 실제 박지만 견제하는 여러 행동은 정윤회 씨가 이게 주도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박 회장 입장에서는 정윤회가 나를 미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보입니다. 예, 이것도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6.13 지방선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현재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